지금 일본 열도가 말 그대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일본의 심장부라 불리는 도쿄 인근 사이타마현, 지도에도 잘 나오지 않는 한 작은 마을에 전 세계 4억개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역대 총리들은 물론 심지어 일원가 사람들조차 남몰래 찾아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린다는 전설적인 신사.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조상신이라 굳게 믿고 섬겨왔던 이 신사의 진짜 주인이 밝혀지는 순간 현장에 있던 일본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바쳐 숭배해온 대상이 사실은 일본인이 가장 애써 지우려 했던 어떤 나라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는 무사도 정신, 즉 사무라이의 기원이 사실은 일본 고유의 것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감추려 했던 비밀 문건들. 그 속에는 1300년 전 거친 파도를 뚫고 이 땅에 상륙한 1799명의 검은 갑옷의 전사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철기 기술과 신기에 가까운 기마술로 관동 평야를 지배했던 그들. 일본의 역사학자들조차 이들의 존재를 인정하면 일본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며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과연 일본인들이 신으로 모시고 있는 바다를 건너온 이 위대한 지배자는 누구일까요? 일본이 100년 넘게 숨겨왔던 이 거대한 비밀은 바로 우리 한민족의 위대한 유산과 맞닿아 있습니다. 잊혀진 역사의 진실을 파헤치고 우리의 자부심을 되찾는 이 여정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고 저는 그날 새벽 곧바로 짐을 챙겨 도쿄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화려한 신주쿠의 불빛을 뒤로하고 전철로 1시간을 달려 도착한 사이타마현 히다카시. 겉보기엔 평화롭기 그지없는 이 시골 마을의 공기는 어딘가 모르게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1300년 전의 그날처럼 말이죠. 그날 새벽 도쿄의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습기를 머금은 무거운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20년간 미 육군 정보사령부에서 근무하며 이라크의 사막과 아프가니스탄의 산악지대, 그리고 한국의 DMZ 최전방을 누볐던 예비역 중령 마크입니다. 군복을 벗은 지 꽤 되었지만 제 몸에는 여전히 현역 시절의 습관이 배어 있습니다. 낯선 곳에 갈 때는 항상 지형도를 먼저 살피고 비상탈출로를 확인하며 눈앞의 풍경을 감상이 아닌 전술적 가치로 분석하는 버릇 말입니다. 그런 제가 관광객들로 붐비는 교토나 오사카가 아닌 도쿄 변두리의 한적한 시골 마을. 히다카시로 향하는 첫 차에 몸을 실은 데에는 정보장교로서의 직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동아시아 고대 전쟁사를 연구해오며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를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 자랑하는 무사도, 즉 사무라이 집단의 기원에 관한 미스터리였습니다. 일본 주류 학계는 자생적인 문화라고 주장하지만 전술 전략을 전공한 제 눈에는 그들의 초기 전투 방식, 갑옷의 구조, 그리고 기마 전술이 고대 한국, 특히 고구려의 게마무사와 소름 끼칠 정도로 흡사했기 때문입니다. 신주쿠역을 출발한 세이부 이케부쿠로선 열차가 도심의 빌딩 숲을 벗어나자 차창밖 풍경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빽빽한 콘크리트 건물들이 사라지고 험준한 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쳐진 지형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낡은 지형도를 꺼내 현재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등고선이 촘촘하게 그려진 이 지역은 단순한 농경지가 아니었습니다. 뒤로는 험난한 산이 버티고 있고 앞으로는 고마가와라는 강이 해자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볼 때 이곳은 적의 대규모 기병 침투를 저지하고 방어선을 구축하기에 완벽한 천혜의 요새였습니다. 1300년 전 나라를 잃고 낯선 섬나라에 도착한 유민들이 왜 하필이면 비옥하고 넓은 평야가 아닌 이 험하고 거친 산악지대를 선택했는지 단박에 이해가 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농사를 짓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다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군대였던 것입니다. 고마가와역입니다. 안내방송과 함께 열차 문이 열리자 차가운 산바람이 훅 끼쳐왔습니다. 역 이름부터가 고마, 즉 고구려였습니다. 일본의 수도권 전철역 이름이 한국의 고대 국가 이름이라는 사실 자체가 기묘한 위화감을 조성했습니다. 역사를 빠져나와 마을 입구로 향하던 저는 걸음을 멈추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서 있는 거대한 목조 조형물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신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매끄럽고 정교한 석등이나 여우 동상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통나무를 투박하게 깎아 만든 툭 튀어나온 왕방울만 한 눈과 험상궂게 일그러진 입, 그리고 머리에 쓴 관모. 그것은 제가 한국 근무 시절 민속촌이나 강원도 산골 마을 입구에서 수없이 마주쳤던 한국의 수호신, 바로 장승이었습니다.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장승의 가슴팍에 선명하게 새겨진 굵은 한글 붓글씨를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곳은 분명 일본 땅입니다. 그것도 도쿄에서 불과 1시간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은 일본의 800만 신들이 아닌 한반도의 땅을 지키는 장군들이었습니다. 마치 여기서부터는 일본의 법이 통하지 않는다. 이곳은 고구려의 영토다라고 무언의 경고를 보내는 듯한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출근길의 일본인들은 그저 기이한 나무 조각이라 여기며 무심코 지나치고 있었지만 한국 문화를 아는 제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국경선이자 강력한 결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이질적이다 못해 충격적인 이 풍경은 이곳이 겉무늬만 일본일 뿐. 그 뿌리는 완전히 다른 곳에 닿아 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장승이 노려보고 있는 방향을 따라 고마신사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을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묘한 기시감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일본의 전통 가옥들 사이로 언뜻언뜻 보이는 지붕의 곡선이 한국의 처마를 닮아 있었고 길가에 심어진 꽃나무들조차 일본의 상징인 벚꽃보다는 한국의 국화인 무궁화와 진달래가 더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마치 1300년 전의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마을. 15분 정도 걷자 드디어 웅장한 도리이신사 입구의 기둥문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여느 일본 신사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보통 일본 신사가 주는 정적이고 음산한 분위기와 달리 이곳에는 마치 사열을 앞둔 군대가 도열해 있는 듯한 절도 있고 묵직하며 남성적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신사 경내로 들어서자마자 제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본전으로 향하는 길목. 양옆에 줄지어 선 수많은 비석과 헌수판들이었습니다. 직업병이 발동한 저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하토야마 이치로, 고이소 구니아키, 시데하라 기주로, 다나카 가쿠에이. 일본의 근현대사를 좌지우지했던 역대 총리들의 이름이 줄줄이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현재 일본 정계를 움직이는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과 한국에 대해 망언을 일삼던 극우 정치인의 이름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겉으로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 외치고 역사를 왜곡하며 한국을 깎아내리는 그들이 뒤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이 시골 마을까지 찾아와 고구려의 왕에게 무릎을 꿇고 제발 저를 총리로 만들어 주십시오. 권력을 주십시오라고 빌었다는 사실. 이 얼마나 모순적이고 소름 끼치는 이중성입니까? 저는 그들의 위선적인 민낯을 목격한 것 같아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무엇이 두려워, 혹은 무엇을 그토록 간절히 원해? 자신들이 멸시하던 나라의 장수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것일까요? 군인의 눈을 가지셨군요. 사물을 보는 눈매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지형을 읽고 계셨습니까? 제가 비석 앞에 서서 깊은 상념에 잠겨 있을 때 등 뒤에서 중저음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니 하얀 신관 복장을 정갈하게 차려입은 노신사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단단한 체구의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듯한 주름,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꿰뚫어보는 듯한 흔들림 없는 눈빛. 그가 바로 이 신사를 60대째 지켜오고 있는 궁사신사의 최고 책임자, 고마 후미야스 씨였습니다. 60대라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저를 압도했습니다. 한 가문이 1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전쟁과 기근, 정권 교체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한자리를 지켜왔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신념을 넘어선 일종의 숙명이자 군대와 같은 철저한 규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잡고 군대식으로 목례를 올렸습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기품은 단순한 종교인이 아닌 오랜 세월 성을 지켜온 성주나 장군의 후회다운 위엄이 서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갑습니다, 궁사님. 저는 미국에서 온 예비역 중령 마크입니다. 군사 역사학자로서 이곳의 지형과 배치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닌 군사적 요충지임을 직감하고 찾아왔습니다.
제 소개를 들은 궁사의 눈이 순간 반짝였습니다. 그는 엷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저를 조용히 본전 옆에 접견실로 안내했습니다. 낡은 목조 건물의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역사의 신음처럼 들렸습니다. 안내된 방 안에는 은은한 향냄새와 함께 벽면 가득 오래된 족자와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기도 전에 벽에 걸린 그림 하나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그림 속의 인물들은 일본의 기모노가 아닌 깃이 곧게 선 고구려 특유의 저고리와 바지를 입고 있었고, 그들이 타고 있는 말은 일본의 조랑말이 아닌 다리가 굵고 가슴 근육이 발달한 전형적인 대륙의 전투마였습니다. 제 가설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궁사가 따뜻한 차를 내어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역시 전문가의 눈은 속일 수 없군요. 맞습니다. 이곳에 모셔진 제 조상님, 약광 왕자님은 단순히 나라를 잃고 도망쳐온 망명객이 아니셨습니다. 서기 668년 고구려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 직전에 몰렸을 때 왕자님은 1799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이 거친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많은 일본 역사책이 그들을 단순히 도레인이나 난민이라고 기록하며 그 의미를 축소하려 하지만 사실 그들은 고도로 훈련된 정규군이었습니다. 정규군. 그 단어가 제 심장을 강타했습니다. 난민 1800명과 정예군 1800명은 그 존재의 무게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궁사는 탁자 위에 놓인 낡은 고지도를 펼쳐 보이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당시 일본은 야마토 정권이 지배하고 있었지만 이 관동 지방은 여전히 중앙의 통제가 닿지 않는 거친 야생의 땅이었습니다. 숲은 깊고 원주민들은 사나웠으며 괴물 같은 맹수들이 우글거렸죠. 일본 조정은 고구려의 선진 기술과 압도적인 무력을 빌려 이 지역을 평정하고 개척하고 싶어 했습니다. 왕자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여 이곳에 고마군을 건설하셨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곳은 농사를 위한 마을 배치가 아닙니다. 철을 생산하던 제철소 터가 최후방에, 말을 기르던 목장이 산 중턱에, 그리고 병사들이 훈련하던 연병장이 강가에 배치된 철저하게 계획된 군사기지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지도 위의 등고선을 따라 움직일 때마다 제 머릿속에서는 1300년 전의 전장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철갑을 두른 고구려 기병대가 지축을 울리며 이 일본의 들판을 질주하고 날카로운 철제 무기로 무장한 보병들이 대열을 맞춰 행군하는 모습. 당시 청동기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조잡한 철기만 다루던 일본 원주민들에게 강철 검과 빛나는 갑옷으로 무장한 고구려군은 그야말로 신의 군대이자 공포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사님, 제가 오랫동안 의심해왔던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의 상징이자 자존심인 사무라이, 즉 무사계급의 탄생에 고구려인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까? 일본의 역사책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제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궁사는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풍경 소리가 딸랑거렸습니다. 이윽고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깊은 눈동자에는 감출 수 없는 자부심과 동시에 긴 세월 겪어야 했던 서글픔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때 일본 정부는 우리에게 성을 바꾸라고 강요했습니다. 고마고머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게 하고 신사의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려 했죠. 심지어 족보를 불태우라는 협박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일본의 무사도가 한반도에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으니까요.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무라이 정신이 사실은 고구려 무사들의 조위선인 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궁사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저에게 단호한 손짓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는 속일 수 없고 땅에 새겨진 흔적은 지울 수 없습니다. 일본 최초의 무사단이 어디서 발원했는지, 관동 지역을 지배했던 최초의 쇼군들이 누구의 후손인지,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이 신사 뒤편,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금지된 숲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마크 중령님, 저와 함께 가시죠. 일본 역사학계가 출입금지 구역으로 묶어두고 일반인에게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 그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의 비장한 태도에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도대체 무엇이기에 일본 정부가 출입금지까지 시키며 철저하게 감추려 하는 것일까요? 신사 뒷문을 통해 이어진 산길은 대낮인데도 어두컴컴하고 습했습니다.
하늘을 가릴 듯 빽빽하게 솟은 대나무 숲이 마치 거대한 비밀을 지키려는 호위병처럼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숲길을 걸었습니다. 제 군화 발소리와 궁사의 남학신 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잠시 후 숲이 열리며 믿을 수 없는 광경이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역사의 가면을 벗겨버릴 진실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제 심장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신사본전 뒤쪽으로 난 쪽문을 열자 마치 다른 차원으로 연결되는 듯한 울창한 대나무 숲이 나타났습니다. 하늘을 가릴 듯 빽빽하게 솟은 대나무들은 바람이 불 때마다 서로 부딪히며 스산한 비명 같은 소리를 내질렀습니다. 군 시절 정글 작전을 수행할 때 느꼈던 습하고 무거운 공기가 피부에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경계하며 궁사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일반적인 참배객들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은 듯 바닥에는 이끼가 두껍게 깔려 있었고 길이라기보다는 짐승들이 다니는 오솔길에 가까웠습니다. 정보장교의 시각으로 볼 때 이곳은 완벽한 은폐-엄폐가 가능한 지형이었습니다. 위성사진으로도 식별이 불가능할 만큼 숲의 밀도가 높았고 외부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비밀을 간직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장소였습니다. 10여 분을 걸어 들어가자 숲이 거짓말처럼 툭 트이며 깎아지른 절벽 아래 숨겨진 거대한 인공 동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입구는 육중한 철문으로 봉쇄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관계자 외출입 금지, 국가 지정 특별관리 구역이라는 붉은색 경고판과 함께 녹슨 쇠사슬이 2중 3중으로 감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신사의 창고라기엔 보안 수준이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마치 냉전 시대의 비밀 벙커를 연상케 하는 그 위압감에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궁사님은 품 안에서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꺼내시더니 주위를 한번 날카롭게 살피고는 가장 크고 낡은 열쇠를 자물쇠 구멍에 꽂았습니다. 철컥 끼익. 쇠가 긁히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리자 수백 년은 좋기 묵었을 법한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냉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전술용 고광량 손전등을 꺼내 어둠 속을 비췄습니다. 빗줄기가 허공을 가르며 동굴 내부를 훑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은 박물관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1300년 전의 시간이 멈춰버린 무기고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며 빛을 반사하는 것은 수십, 아니 수백 점에 달하는 철제 갑옷과 투구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일본 사극에서 흔히 보는 가벼운 가죽 갑옷이나 끈으로 엮은 조잡한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온몸을 빈틈없이 감싸는 철판, 물고기 비늘처럼 정교하게 맞물려 화살과 창을 튕겨내도록 설계된 찰갑, 그리고 무엇보다 말의 머리부터 꼬리까지 덮어 씌우는 거대한 마갑들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오마이갓. 이건 전차 탱크잖아요. 저도 모르게 영어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현대전으로 치면 보병들 사이에 M1 에이브람스 전차가 서 있는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7세기 당시 일본 열도의 원주민들은 기껏해야 나무방패나 얇은 철판 조각을 가슴에 덧대고 싸웠을 때입니다. 그런 전장 한복판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번쩍이는 강철로 뒤덮인 거대한 말과 전사가 지축을 울리는 굉음과 함께 시속 40km의 속도로 돌진해 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자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곳 사이타마현의 고분군에서 비밀리에 출토된 진품들입니다. 궁사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손전등 불빛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마치 살아있는 부하를 어루만지듯 녹슨 투구를 쓰다듬었습니다. 일본의 주류 역사학계는 이 유물들을 세상에 내놓기를 극도로 꺼립니다. 박물관 수장고 깊은 곳에 처박아 두거나 이렇게 우리 가문의 관리를 떠넘기죠. 왜냐하면 이 갑옷의 제작 기술과 형태가 고구려 고분 벽화, 특히 북한에 있는 무용총이나 삼실총에 그려진 개마무사의 모습과 100%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일본 고유의 독자적인 철기 문명이라는 그들의 역사관은 산산조각이 나니까요. 저는 군사 전문가로서 유물들을 꼼꼼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스모킹건,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 안장에 매달려 있는 쇠로 만든 고리, 등자였습니다. 일반인들은 그저 발을 올려놓는 발받침대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전쟁사를 연구하는 제 입장에서 등자는 인류 전쟁의 판도를 바꾼 혁명적 발명품입니다.
등자가 없으면 기병은 말 위에서 중심을 잡기 위해 허벅지 힘으로만 버텨야 합니다. 당연히 양손을 자유롭게 쓸 수 없고 강력한 활을 쏘거나 창을 휘두르는데 제약이 따릅니다. 하지만 등자에 발을 고정하는 순간 기병은 말과 하나가 되어 상체의 자유를 얻습니다. 이것은 전투력의 단순한 향상이 아니라 기동 타격 능력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궁사님, 이 등자. 이것이야말로 일본 무사도, 즉 사무라이의 진짜 기원이군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궁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적인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등자가 도입되기 전까지 일본의 전투는 보병 중심의 난타전이었습니다. 말을 타더라도 이동수단에 불과했죠. 하지만 약광 왕자님과 1799명의 교관들이 이 등자를 가져오면서 일본의 전장에는 기사, 즉 말을 타고 달리며 활을 쏘는 전술이 등장했습니다. 훗날 가마쿠라 막부를 세운 초대 쇼군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기술, 사무라이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야부사메, 기마공술의 원형이 바로 우리 조상님들의 훈련 교범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디어에서 접하는 사무라이의 이미지, 말을 타고 전장을 누비며 활을 쏘는 그 용맹한 모습이 오리지널이 사실은 만주 벌판을 호령하던 고구려인들이었다니. 이것은 단순한 문화 전파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와 조종 기술을 통째로 이식해준 군사기술 이전, 밀리터리 테크 트랜스퍼나 다름없었습니다. 우리는 동굴 안쪽 깊숙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나무 상자 안에 보관된 고문서와 지도들이 있었습니다. 궁사님은 그중 하나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곰팡이가 슬고 곳곳이 찢어졌지만 먹으로 그려진 선들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것은 이 지역, 즉 고마군의 고대작전 지도였습니다. 이 지도를 보십시오. 이곳 히다카시는 단순한 정착촌이 아니었습니다. 북쪽의 산맥을 등지고 남쪽의 평야를 감시하는 전형적인 전방 지휘, 통제소, 포워드 커맨드 포스트였습니다. 왕자님은 이곳에서 현지인들을 징집해 기마술을 가르치고 철을 캐내 무기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당시 야마토 조정은 동쪽의 오랑캐들을 제압하기 위해 고구려의 군사력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즉, 일본 최초의 조직화된 무사 집단, 사무라이의 조상들은 고구려 장교들에게 훈련받은 용병들이었던 셈입니다. 제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왜 일본의 관동 지방이 훗날 무사 정권의 발상지가 되었는지, 왜 일본의 수많은 무장 가문이 이 지역을 기반으로 성장했는지, 그 모든 뿌리가 바로 이곳, 고구려의 망명 정부가 세운 군사학교에 닿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궁사님이 씁쓸한 표정으로 지도 위의 한 지점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메이지 유신과 제국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일본 정부는 이 진실을 지우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무라이 정신이 사실은 망국의 한을 품고 재기를 노리던 고구려. 무사들의 조의선인 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인정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우리 가문의 성을 바꾸라고 강요하고 족보를 불태우라 협박했습니다. 심지어 이곳에서 발굴된 유물들이 고구려의 것과 똑같다는 학술 보고서는 묵살되고 폐기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100년 넘게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울분과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린 거대한 국가 권력. 그것은 단순한 역사 왜곡을 넘어선 한 민족의 영혼을 말살하려는 치밀한 공작이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군인으로서, 그리고 진실을 쫓는 기록자로서 이 사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스락. 신사 입구 쪽,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왔던 숲길 초입에서 무전기. 잡음 같은 소리와 함께 낙엽 밟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주 미세한 소리였지만 적막한 산속에서 제 귀에는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손전등을 끄고 궁사님을 잡아 끌어 동굴 안쪽의 바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20년 군 생활이 만들어준 조건반사였습니다. 쉿. 누군가 왔습니다. 궁사님은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올 것이 왔다는 듯 차분한 표정으로 쇠창살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잠시 후 검은색 고급 세단 2대가 울퉁불퉁한 산길을 무리하게 올라와 숲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성 4명이 내렸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투명한 이어피스가 꽂혀 있었고
재킷 안쪽으로는 불룩한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전형적인 경호원 혹은 정보기관 요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그들이군요. 궁사님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입니까? 정부 요원들입니까? 우리를 감시하러 온 겁니까? 제가 긴장하며 묻자 궁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감시라기보다는 간청하러 온 것이겠지요. 중령님, 여기서 잠시만 숨죽이고 지켜보십시오. 일본이라는 나라가 겉으로는 민주주의 국가인 척하지만 그 속내에는 아직도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서열이 존재한다는 것을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궁사님은 옷매무새를 다듬고는 당당하게 동굴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저는 바위 틈으로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콧대 높은 일본 정부 요원들이니 분명 고압적인 태도로 왜 금지구역에 들어갔냐며 따지거나 윽박지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궁사님이 모습을 드러내자 험악한 인상의 요원 4명은 약속이나 한 듯 동시에 허리를 90도로 꺾으며 깊숙이 절을 했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공손하다 못해 비굴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들 중 리더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마치 신을 대하듯 두 손을 모으고 정중하게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거리가 멀어 정확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바람결에 실려온 몇 마디 단어가 제 귀에 꽂히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하, 황실의 비밀리에 부탁드립니다. 전하? 일본에서 전하라는 호칭은 오직 황족에게만 쓰는 극존칭입니다. 일개 신사의 궁사에게, 그것도 한국계 도레인의 후손에게 일본 정부의 최정예 요원들이 전하라고 부르며 고개를 조아린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존경심을 넘어서는 제가 모르는 거대한 혈연적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고마 가문은 그리고 약광 왕자의 피는 일본 황실과 어떤 관계로 얽혀있기에 1300년이 지난 지금도 이토록 은밀하고도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것일까요? 리더 격인 요원이 양복 안주머니에서 금박이 찍힌 고급 봉투 하나를 꺼내 궁사님에게 두 손으로 바쳤습니다. 궁사님은 그 봉투를 받아들고는 숲속에 숨어있는 저를 의식한 듯 슬쩍 뒤를 돌아보시며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탄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숲길을 빠져나갈 때까지 저는 바위 뒤에 숨어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20년 군 생활 동안 저는 이라크 바그다드의 안전가옥, 세이프하우스 주변을 순찰하는 미군 특수부대나 워싱턴 DC의 펜타곤 주변을 경계하는 비밀경호국, 시크릿 서비스 요원들의 움직임을 수도 없이 지켜봤습니다. 방금 전 제 눈앞에서 사라진 그들의 움직임은 명백히 프로의 것이었습니다. 귀에 꽂힌 투명 이어피스, 재킷 안쪽에 볼록한 권총 실루엣, 그리고 사주 경계를 하며 이동하는 발놀림까지. 그들은 일본 내각정보조사실 CIR로 인하 공안 경찰 중에서도 최정예 요원임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도쿄 변두리의 낡은 신사를 지키는 촌로에게 허리가 부러져라 90도로 숙이며 절을 했다. 전하, 요 하이너스. 바람결에 실려온 그 한마디가 제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에서 이 호칭은 오직 천황가의 직계 혈통에게만 허락된 신성불가침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최고 엘리트들이 왜 적국이었던 고구려 왕족의 후손에게 이런 극존칭을 쓴단 말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종이자 제가 모르는 거대한 위계 질서가 존재함을 암시하는 코드였습니다. 궁사님은 그들이 남기고 묵직한 금박 봉투를 양복 안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숲속에 숨어있는 저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조금 전에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깊은 고뇌와 피로감이 짙게 묻어났습니다. 나와도 됩니다, 중령님. 그들은 갔습니다. 저는 굳어있던 몸을 풀며 궁사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궁사님, 제가 군 정보장교로서 훈련받은 청력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면 방금 그들은 궁사님을 전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태도는 마치 주군을 모시는 가신들의 그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신사에는 그리고 궁사님의 가문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겁니까? 이건 단순한 역사적 사실 규명의 차원을 넘어선 현대 일본의 정치 구조와도 연결된 1급 기밀 사항 같군요. 제 날카로운 추궁에 궁사님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굳게 닫힌 수장고의 철문을 한 번 어루만졌습니다.
그러고는 숲을 빠져나가는 길을 앞장서며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일본 사회에는 다테마에, 건마으마 혼내, 속마음나는 이중적인 문화가 있다는 걸 아시지요?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과서에 실리고 박물관에 화려하게 전시되는 빛의 역사가 있다면 황실의 높은 담장 안쪽과 우리 같은 가문의 비전으로만 내려오는 어둠의 역사가 따로 있습니다. 방금 그들은 이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즉 천황가의 비선, 시크릿 라인 조직입니다. 천황가라니요? 저는 걸음을 멈칫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천황은 만세일계, 즉 신화시대부터 단 한 번도 끊기지 않고 이어진 순수 혈통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이방인인 고구려 왕족에게 비밀 전령을 보낸단 말입니까? 궁사님은 걸음을 멈추고 멀리 도쿄 황거 임페리얼 팰리스가 있을 남동쪽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중령님, 2001년 아키히토 천황께서 생신 기자회견 중에 하신 충격적인 발언을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 언론이 경악했던 그 한마디 말입니다. 내 몸에도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것을 느낀다. 당시 언론들은 백제무령왕의 후손이라는 점만 부각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사실 일본 황실의 뿌리를 깊이 파고들면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와도 때려야 뗄 수 없는 혈연적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저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정보를 조합해 보았습니다. 7세기 당시 일본은 국가의 기틀을 잡아가던 혼란기였습니다. 그때 압도적인 무력과 선진 문물을 가진 고구려 왕족들이 대거 유입되었습니다. 만약 당시 일본 왕실이 약광 왕자를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대등한 위치의 동맹국 왕족으로 대우했다면,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이 서로 혼인하여 일본 지배계층의 주류가 되었다면, 방금 그들이 가져온 것은 초대장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황거 깊숙한 곳에서는 일반인에게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 비밀 제사, 즉 궁중 삼전의 특별 의식이 열립니다. 국민들은 그저 천황 조상에게 지내는 제사라고만 알고 있지만 그 의식의 절차와 사용되는 제기, 그리고 천황이 직접 낭독하는 충문의 언어를 분석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고구려의 전통 제천 의식과 흡사합니다. 그들은 알게 모르게 자신들의 뿌리를 확인하는 의식을 치르고 있는 셈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 고구려 왕가의 유일한 직계, 적통인 저를 증인으로서 비밀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증언이었습니다. 일본 국수주의의 정점인 황실제사에서 고구려의 의식이 행해지고 고구려의 후손이 VIP로 참석한다니. 이것은 일본 우익들이 알면 거품을 물고 쓰러질 일이었습니다. 요원들이 왜 그토록 쩔쩔매며 예우를 갖췄는지, 왜 전하라는 호칭을 썼는지 이제야 완벽하게 이해가 갔습니다. 그들에게 고마 후미야스 궁사는 단순한 신관이 아니라 자신들이 모시는 죽은 천황의 먼 친척, 어르신이자 황실의 정통성을 보증하는 살아있는 보증수표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중령님. 현재 일본의 수도는 도쿄입니다. 그리고 도쿄가 속한 이 관동 지방을 처음 개척하고 늪지대를 옥토로 바꾸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문명 도시로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제 조상 약광 왕자와 1799명의 고구려 기술자들입니다. 즉, 현대 일본의 심장부는 고구려인들이 닦아놓은 터전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일본의 역대 총리들이 선거철만 되면 우리 신사에 와서 비는 이유도 단순히 미신 때문이 아닙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진정한 주인, 즉 토지실 랜들로드의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우리는 다시 신사본전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며 신사의 기와 지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궁사님은 저를 본전 안쪽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가장 은밀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일반적인 접견실과는 공기부터 달랐습니다. 사방이 두꺼운 삼나무 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창문 하나 없이 오직 촛불만이 일렁이는 밀실. 궁사님은 방 한쪽 구석, 병풍 뒤에 숨겨진 낡은 금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이얼을 돌리는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찰컥 드르륵. 무거운 금고 문이 열리고 그가 꺼낸 것은 비단 보자기에 겹겹이 쌓인 두툼한 책 한 권이었습니다. 종이가 누렇게 변색되고 곳곳이 해져 있었지만 붓으로 쓴 글씨들은 여전히 검은 빛을 뿜어내며 살아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문의 족보, 고마씨 계보의 원본입니다. 메이지 시대 정부가 헌병대를 동원해 그토록 불태워 없애려 했던 바로 그 책이죠. 목숨을 걸고 마룻바닥 밑에 숨겨 지켜낸 진실입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겨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복잡하게 그려진 가계도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고구려 왕실의 성씨인 고씨로 시작된 이름들이 아래로 내려오면서 어느 순간 일본의 유력한 귀족 가문의 이름들과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모토, 다이라. 이 성씨들을 아십니까? 물론입니다. 일본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가 없죠. 가마쿠라 막부를 세운 미나모토 요리토모, 그리고 그와 패권을 다퉜던 다이라 가문. 일본 무사 정권의 시조들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따라가 보십시오. 그들의 어머니 혹은 할머니가 누구입니까? 저는 돋보기를 들고 가계도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율했습니다. 일본 무신 정권의 시조라 불리는 그들의 목의 혈통이 정확히 고마 가문의 딸들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제 조상님들은 일본에 정착한 후 27명의 자녀를 두셨습니다. 그 자녀들은 각지로 퍼져나가 일본의 호족들과 정략 결혼을 했죠. 특히 강력한 무력을 원했던 일본의 지방 호족들은 기마전술과 철기 기술을 가진 고구려 왕족의 사위를 얻는 것을 가문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즉, 일본 최초의 막부를 세운 쇼군들도 전국시대를 호령했던 다이묘들도 거슬러 올라가면 모두 고구려의 피를 이어받은 것입니다. 저는 군 정보장교로서 이 정보의 가치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핵폭탄급 정보였습니다. 일본인들이 사무라이 정신이라며 그토록 신성시하는 무사계급이 사실은 고구려 무사들의 후손이라는 것. 사무라이가 휘두르는 일본도 카타나의 재련법이 고구려 대장장이의 망치질에서 시작되었다는 기술적 증거에 이어 이제는 그들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조차 고구려의 것이라는 생물학적 증거가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고마 가문은 단순한 도레인이 아니었군요. 당신들은 일본을 지배한 킹메이커였습니다. 제 말에 궁사님은 책을 덮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자신들의 정체성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죽기보다 두려워합니다. 만약 천황과 사무라이가 사실은 한국인의 후손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들이 지난 100년간 한반도를 침략하고 식민 지배했던 명분이 동생이 형을 짓밟은 패륜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를 조작하고 교과서를 바꾸고 증거를 인멸하고 우리 같은 사람들의 입을 막아온 것입니다. 도레인이라는 애매한 단어로 우리를 포장하면서 말이죠. 궁사님의 목소리에는 분노를 넘어선 깊은 연민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의 뿌리를 부정해야만 국가의 존립,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일본 사회의 비틀린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그때 신사의 경내 어디선가 은은하고 구슬픈 피리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린 신사의 숲속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일본의 전통 악기인 샤쿠하치 소리와 비슷했지만 분명히 달랐습니다. 훨씬 더 깊고 호소력 짙은 마치 천년의 한을 토해내는 듯한 떨림이 있는 소리. 이 소리가 들리십니까, 중령님? 궁사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굳게 닫혀있던 창문을 활짝 열어 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내일 아침 제가 중령님께 보여드릴 마지막 비밀이 바로 저 소리에 담겨 있습니다. 군사적인 힘이나 혈연보다 더 무서운 것, 바로 사람의 무의식과 영혼을 지배하는 문화의 힘 말입니다. 일본의 가장 신성한 황실 행사에서 연주되는 음악, 일본의 영혼이라 불리는 가가쿠의 핵심 레퍼토리가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고려악입니다. 고려악이라니요? 내일 저와 함께 그 현장을 보시면 당신은 일본의 정신세계조차 사실은 고구려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총칼은 몸을 지배하지만 음악은 영혼을 지배합니다. 고구려는 망했지만 고구려의 노래는 지금도 일본 천황을 춤추게 하고 있습니다. 밤하늘에 울려 퍼지는 피리 소리는 마치 1300년 전 고향을 그리워하던 고구려 유민들의 눈물처럼, 그리고 다시 일어서리라 다짐하던 그들의 비장한 맹세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사무라이의 칼날 속에 숨겨진 고구려의 무혼, 일본 천황가의 혈관 속에 흐르는 고구려의 피.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 일본인들의 영혼을 울리는 음악 속에까지 고구려가 살아있다는 사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내일 제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지금까지 본 것들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고 아름다운 반전이 될 것임을. 역사라는 거대한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서서히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람 시계의 소리가 아닌
땅 밑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기이한 진동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5시.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신사의 숲속을 가르는 그 소리는 어젯밤 들었던 피리 소리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웅장하고 압도적인 파동이었습니다. 20년군 생활 동안 저는 아파치 헬기의 로터 소리나 원거리 포격 소리, 공습, 경보 사이렌 등 수많은 종류의 소리를 들어왔지만 이 소리는 고막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뼈마디를 진동시키는 주파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보장교의 직감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주가 아니라 무언가를 호출하거나 지시하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전술조끼를 걸치듯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의 진원지를 향해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신사의 본전을 지나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산길을 10분쯤 올라가자 깎아지른 절벽 아래 마치 비밀 기지처럼 숨겨진 고풍스러운 야외 무대, 가구라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평생 본 적 없는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문화적 작전이 펼쳐지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대 위에는 화려한 비단 옷을 입은 20여 명의 악사와 무용수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와 비슷해 보였지만 디테일을 분석하는 제 눈에는 확연한 차이가 포착되었습니다. 일본 특유의 좁고 직선적인 의복과 달리 저들의 옷은 소매가 넓고 곡선이 유려했으며 짙은 초록색을 바탕으로 금실로 수놓아진 용과 봉황의 문양이 역동적으로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들이 쓰고 있는 가면이었습니다. 기괴하면서도 해악적이고 무서우면서도 슬퍼 보이는 그 표정. 그것은 제가 한국 근무 시절 용산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고구려 고분, 벽화도록에서 보았던 1300년 전 대륙을 호령하던 고구려인들의 얼굴,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본 황실의 영혼이자 천황가를 지배하는 소리, 가카쿠, 아악입니다. 어느새 다가온 고마 후미야스 궁사님이 제 옆에 나란히 서며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평소의 하얀 신관복이 아닌 무대 위의 무용수들과 같은 초록색의 화려한 관복을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신사의 관리인이 아니라 고대 제국의 의식을 주관하는 제사장처럼 보였습니다. 중령님, 현대전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승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의 영토를 물리적으로 점령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하책입니다. 진정한 상책은 적의 무의식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적이 자신이 지배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그들의 문화와 정신세계를 장악하여 스스로 우리를 숭배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야말로 완벽한 승리이자 심리전, 사이로지컬 오퍼레이션스의 정점이죠. 지금 보고 계신 이 의식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궁사님의 설명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의 궁중음악인 가카쿠는 크게 두 가지 줄기로 나뉘는데 하나는 중국 당나라에서 전해진 당악, 즉 좌방악이고 다른 하나는 바로 고구려에서 전해진 고려악, 즉 우방악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자신들이 중국과 한국의 문화를 받아들여 독자적인 와의 문화를 완성했다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특히 황실의 제사, 천황의 즉위식, 신을 부르는 의식 등 가장 신성하고 권위 있는 행사에는 반드시 고려악이 연주됩니다. 당나라의 음악은 화려하고 기술적이라 연회용으로 쓰이지만 영혼을 울리는 힘이 부족합니다. 반면 고구려의 음악에는 대륙의 거친 바람소리, 말발굽 소리, 그리고 하늘과 교감하는 영적인 에너지, 스피리추얼 에너지가 담겨 있습니다. 일본 황실은 본능적으로 알았던 겁니다. 자신들의 신을 감동시키고 황권의 정통성을 세우려면 일본 고유의 노래가 아니라 고구려의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것을요. 무대 위에서 연주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고마부의 고려 피리의 날카로운 고음이 안개를 찢으며 솟구치자 산노스즈미 고려북의 묵직한 박자가 제 심장 박동과 공명하며 쿵쿵 울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만 명의 기마부대가 발을 맞추어 행군하는 듯한 완벽한 질서와 무시무시한 규율이 느껴지는 군악의 리듬이었습니다. 저 가면을 보십시오, 중령님. 무대 중앙에 무용수가 쓴 저 용가면 말입니다. 궁사님이 가리킨 곳에는 황금색 눈을 가진 용의 형상을 한 가면을 쓴 무용수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나솔이라는 춤입니다. 두 마리의 용이 즐겁게 노니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일본 교과서는 가르칩니다. 하지만 우리 가문의 비전 기록에 따르면 저 춤의 기원은 고구려의 장군들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둔 후 추었던 승전무,
빅터리 댄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 천황이 즉위할 때 그 앞에서 추는 축하춤이 사실은 고구려 군대의 승리를 기념하는 춤이라는 것을요. 일본인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고구려 장군들의 승전을 축하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하고 통쾌한 역사적 트로이 목마입니까? 저는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1300년 전 고구려인들은 칼을 빼앗기고 갑옷을 벗어야 했지만 대신 일본인들의 뇌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멜로디와 춤을 심어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문화적 해킹이었습니다. 일본이라는 하드웨어는 그대로 둔 채 그 시스템을 구동하는 소프트웨어 OS를 고구려의 것으로 몰래 교체해버린 것입니다. 연주가 끝나자 무대 위의 악사들이 일제히 궁사님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궁사님은 저를 무대 뒤편의 악기 보관소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무기고처럼 엄숙했습니다. 궁사님은 진열장 가장 높은 곳에 모셔진 검게 그을린 대나무 피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이 피리의 이름이 고마부에입니다. 1300년 전 약광 왕자님과 악사들이 가져온 원형 그대로죠. 일본의 장인들이 수백 년 동안 이 소리를 흉내내려고 복제품을 만들었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나무의 가공법과 무엇보다 숨을 불어넣는 호흡법에 고구려인들만의 비밀, 바로 단전호흡의 원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연주자들은 입술로 불지만 고려학의 후예들은 아랫배, 아니 영혼으로 봅니다. 그는 피리를 입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의 정적 후, 삐! 단조롭지만 날카로운 한 음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 소리는 멜로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슬픔과 대지를 뒤흔드는 분노,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초월한 기쁨이 혼재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의 정서였습니다. 제가 한국 DMZ 근처 주막에서 들었던 구슬픈 아리랑 가락이나 판소리, 명창의 쉰 목소리에서 느꼈던 그 전율이 그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중령님, 일본 정부는 역사 교과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고분에서 나온 유물을 땅에 파묻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가둘 수 없습니다. 이 소리는 공기를 타고 사람들의 귀 속으로 파고들어 유전자 깊숙한 곳에 각인됩니다. 혹시 아십니까? 지금도 매년 1월 1일이 되면 일본의 NHK를 비롯한 모든 방송사가 황궁에서 열리는 신년 할애식을 생중계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모여 떡국을 먹는 그 순간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것이 바로 이 고려악입니다. 일본의 1억 2천만 국민이 새해 첫날 아침마다 자신들도 모르게 고구려의 음악을 들으며 한 해의 안녕을 비는 셈이죠. 이보다 더 완벽하고 무서운 지배가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러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무력이 아닌 문화로, 강요가 아닌 스며들므로. 고구려 유민들은 일본이라는 거대한 숙주 안에서 찬란하게 부활했고 지금도 이 나라의 가장 깊은 곳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궁사님, 당신들은 망한 것이 아니었군요. 패배자가 아니라 가장 위대한 승리자였습니다. 제 말에 궁사님은 피리를 내려놓으며 깊고 그윽한 눈으로 저를 응시했습니다. 우리는 지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잊히지 않으려 했을 뿐입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을 칼로 갚는 대신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예술로 승화시켜 그들에게 선물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아름다웠기에 일본인들은 그것이 적의 것이라는 사실조차 잊고 1300년 동안 신주단지 모시듯 지켜온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님들이 선택한 복수이자 평화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신사 입구 쪽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야, 여기 봐. 진짜 장승이 있네. 대박이다. 일본에 이런 데가 다 있었어. 신사의 문이 열리고 울긋불긋한 등산복을 입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용하고 엄숙한 일본인 참배객들이 아니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들. 바로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이었습니다. 항상 냉철하고 침착하던 궁사님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습니다. 60년을 기다려온, 아니 1300년을 기다려온 손님을 맞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오셨군요. 저의 진짜 죽은, 나의 형제들이. 궁사님의 얼굴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을 위해 중령님께 이 모든 비밀을 보여드린 겁니다. 1300년 동안 이 먼 타국에서 일본인인 척 숨죽이며 외롭게 버텨온 우리들에게
이제야 고향의 형제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들에게 일본 천황가조차 함부로 듣지 못하는 진짜 고구려의 소리를 들려줄 생각입니다. 중령님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본을 이겼는지 그 마지막 승리의 현장을, 그리고 눈물겨운 상봉의 순간을 말입니다. 신사 경내가 한국인들의 활기찬 한국어 소리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엄숙하고 무거웠던 일본 신사의 공기가 순식간에 한국의 어느 시골 장터처럼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1300년 만에 이루어진 잃어버린 형제들의 역사적 상봉이자 잊혀졌던 제국의 완벽한 귀환이었습니다. 신사의 고요했던 공기가 순식간에 깨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안개 속에 잠겨 신비롭다 못해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일본의 신사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신사 입구의 도리를 지나 물밀듯이 쏟아져 들어오는 한국인 단체 관광객들의 행렬. 그들이 뿜어내는 에너지는 제가 전장에서 느꼈던 그 어떤 부대의 기세보다 강렬하고 생동감이 넘쳤습니다. 형형색색의 등산복을 입은 중년의 여성들과 남성들이 숲길을 점령하듯 걸어오며 쏟아내는 말소리가 신사의 숲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니, 여기가 진짜 고구려 왕자님이 만든 데라며? 야, 공기부터가 달라. 저기 저 기와 좀 봐라. 일본 건 얄쌍하니 얍삽해 보이는데 이건 묵직하니 딱 우리 거네. 김 여사, 거기 서봐. 사진 하나밖에. 남는 건 사진밖에 없어. 일본인 참배객들이었다면 메이와쿠, 민폐라며 눈살을 찌푸리고 경비원들이 달려와 제지했을 법한 그 소란스러움. 하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300년 동안 일본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숨죽여야 했던, 침묵을 강요받았던 이 땅의 봉인을 깨트리는 거대한 생명의 파동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적진 깊숙한 곳에 고립되어 구조 신호를 보내던 아군 진지에 드디어 압도적인 규모의 지원군이 도착했을 때 들리는 헬기 소리처럼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구원의 소리였습니다. 제 옆에 서 계시던 고마 후미야스 궁사님은 그 광경을 보며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발을 떼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하얀 신관복 소매 끝이 미세하게, 아니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60대를 이어오며 일본인들 틈바구니에서 숨죽여 살아야 했던 긴 세월. 자신의 뿌리를 숨기고 일본의 신을 모시는 척 연기해야 했던 그 고단한 이중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는 결국 이방인이다라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멸시 속에서 가문의 족보를 지켜야 했던 1300년의 지독한 외로움이 저 왁자지껄하고 거침없는 한국말 소리에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궁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고 깊은 심호흡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마치 전투에 나가기 직전의 장수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관광객들은 화려한 신관 복장을 한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오자 의아한 표정으로 대화를 멈추고 그를 주시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그 짧은 순간 궁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툴지만 밤새 거울을 보며 수없이 연습했을 것이 분명한 또박또박한 한국어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형제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리는 목소리로 뱉어지는 순간 소란스럽던 장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관광객들은 눈앞에 서 있는 영락없는 일본인 모습의 노인이 한국말을, 그것도 형제라는 단어를 쓰며 눈물을 뚝뚝 흘리는 모습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황함은 곧 알 수 없는 뭉클함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궁사님은 품 안에서 아까 저에게 보여주었던 그 낡고 검게 그을린 피리, 1300년의 시간을 견뎌온 고마부회를 꺼내들었습니다. 마이크도 앰프도 없는 야외였지만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입술을 피리에 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영혼을, 아니, 자신의 가문이 130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숨을 담아 피리에 불어넣었습니다. 삐! 날카로우면서도 구슬픈, 마치 심장을 베고 지나가는 듯한 선율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것은 일본에 정제되고 인위적인 아악이 아니었습니다. 거친 만주 벌판을 달리던 말발굽 소리 같기도 하고 나라를 잃고 거친 파도를 건너오며 삼켰던 유민들의 피눈물 같기도 한 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일어서리라는 불굴의 의지가 담긴 소리였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DNA 깊숙한 곳에 각인되어 있어 듣는 순간 반응할 수밖에 없는 처절한 한의 주파수였습니다. 제가 한 발짝 물러나 지켜보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맨 앞줄에 서 있던 파마머리의 할머니 한 분이 피리 소리가 시작되자마자 가슴을 부여잡더니 아이고 하는 탄식과 함께 그 자리에 주저앉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피리 소리가 역사적으로 무엇인지 고마부회가 어떤 의미인지 학술적으로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핏줄을 타고 흐르는 유전자가 그 소리에 담긴 1300년 전 조상들의 통곡과 간절함을 본능적으로 해독해낸 것입니다. 연주가 계속될수록 기이한 현상은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웅성거리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입을 다물고 눈시울을 붉히기 시작하더니 건장한 남성들조차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신사마당은 거대한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그토록 감추려 했던 진실, 교과서에서 지워버리고 박물관 지하실에 가둬두었던 역사가 단 한 번의 피리 연주로 거짓말처럼 되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역사 강의나 논문보다 강력한 증명이었습니다. 언어는 조금 달라졌어도 국적은 나뉘었어도 영혼의 주파수는 1300년 전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절정에 다다르자 사람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공연에 대한 호응이 아니었습니다. 1300년 동안 이 낯선 적진 한복판에서 굴하지 않고 조상의 혼을 지켜낸 그 위대한 인내심에 보내는 존경과 위로의 기립박수였습니다. 연주를 마친 공사님은 피리를 소중히 가슴에 품고 관객들을 향해 아니 자신의 조국을 향해 무릎을 꿇고 가장 정중한 큰절을 올렸습니다. 바닥에 머리를 조아린 그의 등이 억눌려왔던 감정이 폭발하며 격하게 들썩였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우시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우리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주저앉았던 할머니가 달려나와 궁사님의 손을 잡았고 곧이어 수많은 한국인이 그를 애워싸고 등을 두드리고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섞이고 눈물이 섞이는 그 현장은 단순한 관광객과 가이드의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헤어졌던 이산 가족이 반세기 만에 만나는 상봉의 현장이자 잊혀졌던 제국의 부활 선포식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과 함께 깨달았습니다. 고구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땅은 빼앗겼을지언정 그들의 정신과 문화는 살아서 바다를 건너왔고 일본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 뿌리를 내렸으며 끝내 살아남아 오늘 이렇게 후손들과 뜨겁게 조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의 영토 안에서 적의 문화를 지배하고 끝내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낸 이들이야말로 총칼 없는 전쟁에서의 진정한 승리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이 궁사님과 하나 되어 서로의 체온을 나누며 고생하셨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라는 말을 건네는 동안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그 감동적인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렌즈 너머로 보이는 궁사님의 얼굴은 제가 처음 봤을 때의 근심과 경계심 가득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에 아니 수십 대에 걸친 가문의 과업을 완수한 지휘관만이 가질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평온하고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인파 속에서 저와 눈이 마주치자 눈물 젖은 얼굴로 미소를 지으며 입모양으로 조용히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자세를 바로잡고 가장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미군 장교로서가 아니라 역사를 지켜낸 위대한 수호자에게 그리고 한 민족의 혼을 지켜낸 영웅에게 보내는 한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저는 축제와도 같은 신사를 빠져나오며 다시 한번 마을 입구에 서 있는 장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도착했을 때는 무섭고 위압적으로만 보였던 천하대 장군과 지하여 장군의 표정이 오늘은 마치 껄껄 웃으며 저를 배웅하는 듯 호탕하고 넉넉하게 느껴졌습니다. 1300년 전 이곳에 처음 도착했던 약광 왕자와 1799명의 고구려 무사들도 언젠가 찾아올 후손들을 기다리며 저런 표정으로 이 길을 지키고 서 있었겠지요.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버텨라라고 말하면서요. 도쿄로 돌아오는 열차 안에서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일본의 풍경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빽빽한 빌딩 숲, 질서정연한 거리,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사무라이 정신과 황실의 권위. 겉으로 보면 완벽한 일본의 모습이지만
그 모든 것의 가장 깊은 기저에 우리 한민족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무리 역사를 왜곡하고 은폐하려 해도 그들의 황제가 듣는 음악 속에, 그들의 무사가 휘두르는 칼날 속에, 그리고 그들의 피 속에 각인된 고구려의 DNA는 결코 지울 수 없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제 OS처럼 일본이라는 하드웨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는 여전히 고구려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목격한 이 모든 진실을 기록으로 남겨 전 세계에 알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문화적 유전자의 치열한 생존기이자 잊혀진 제국의 위대한 승전보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임무는 여기서 끝났지만 고구려의 역사는 이 열차처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미래로 달릴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단 한순간도 패배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크 중령의 시선으로 함께 떠난 1300년 전으로의 시간 여행 어떠셨습니까? 저는 대본을 검토하고 영상을 만드는 내내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고 때로는 뜨거운 전율이 일어 잠시 작업을 멈춰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단순히 일본의 한 신사 이야기를 들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빼앗긴 역사가 아니라 살아남아 지배한 역사를 목격했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자랑하는 사무라이의 무운이 사실은 우리 고구려 게마무사의 기계였고, 일본 천황가가 가장 신성시하는 황실의 음악이 사실은 우리 조상들의 피리 소리였다는 사실. 그리고 일본의 심장부인 도쿄와 관동 지방이 우리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개척된 땅이었다는 진실. 이 모든 것이 교과서에는 한 줄도 나오지 않지만 현장에는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셨을 겁니다. 우리 민족은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거나 사라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땅을 잃으면 문화를 심고 칼을 빼앗기면 영혼을 지배해서라도 끝내 살아남는 위대한 생존 본능을 가진 민족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느끼신 그 뜨거운 자부심 절대 잊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가슴이 벅차오르시나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담아 좋아요 버튼을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모여 일본이 감추려 했더니 진실이 전 세계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은 앞으로도 세계 곳곳에 숨겨진 대한민국의 위대한 발자취를 찾아내는 이 여정에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희는 여러분이 주시는 힘으로 더 깊고 더 놀라운 진실을 찾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1300년을 버텨준 고마 가문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나 오늘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에 대한 소감을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또 하나의 역사가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더 가슴 뛰는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